전통 한옥 삼간 집이 오래된 은행나무 그림자 아래 조용히 몸을 숨기고 있다. 세월이 덮어둔 오래된 그림처럼 말이다. 진한 갈색의 기와지붕이 군데군데 파랗게 빛바래고 한옥 특유의 처마가 양쪽 끝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다. 벽은 누렇게 빛이 바랜 한지로 마감되어 있고 여기저기 금이가 있다. 마당으로 이어지는 붉은 벽돌길엔 이끼와 흙먼지가 얹혀 있다. 오랜 세월 아이들 발자국이나 웃음소리 한 번 남기지 않은 듯 조용하다. 아침 햇살이 엉벙엉벙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젖은 툇마루 위로 반짝이는 빛 조각을 뿌린다. 이끼가 두껍게 낀 마루는 걸음을 조심하게 만든다. 노란 고양이 한 마리가 마당 구석 낡은 대자리 위에 동그랗게 말아자고 있다. 그 고양이는 가끔 대나무 빗자루가 마당을 쓸 때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귀를 쫑긋 세운다. 대나무 빗자루 소리는 집의 숨소리처럼 규칙적이다. 은서는 3층 계단 앞에 조용히 서 있다. 그녀의 작은 손은 해진 여행 가방 손잡이를 꼭 움켜쥐고 있다. 긴 여행에 지친 듯 가녀린 손가락이 드러난다. 검고 긴 머리는 흘러내려 초가을의 찬바람에 몇 가닥 앞머리가 흔들린다. 마치 차가운 가을 하늘과 하나가 되고 싶은 듯하다. 그녀의 크고 맑은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힘든 슬픔이 담겨 있다. 깊은 호수처럼 그 안에 떠다니는 구름을 비추는 듯 뽀얀 도자기처럼 고운 피부엔 찬바람에 붉게 물든 볼이 더해져 은서는 마치 밤에 피는 달맞이꽃처럼 연약하면서도 단단해 보인다. 집안 불단에서 피어오르는 향내가 오랜 나무 냄새, 습기 어린 한옥의 차가운 공기와 섞여 있다. 아직도 연기가 자욱한 향불은 은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듯하다. 만난 적 없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집안 곳곳 조용한 숨결마다 남아있다. 은서가 입은 진주색 비단 한복은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을 감싸주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느낌을 살려준다. 마치 이 오래된 집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쓰는 듯하다. 은서는 결혼한 지 겨우 사흘, 신혼여행도 없이, 눈부신 첫날 밤의 추억도 없이 인천의 작은 연회장에서 조촐하게 치른 결혼식과 남편 민준의 무미건조한 미소만 남았다. 그녀와 민준은 결혼신고서 한 장으로만 이어져 있다. 민준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다. 항상 예의 바르고 결혼식장에서도 옆에 서 있지만 그저 격식만 차린 느낌이다. 넓은 어깨를 가졌지만 눈동자는 늘 먼 곳을 본다. 결혼식이 끝난 아침, 그는 바삐 회사 일로 나가고 은서만 이 한옥에 남겨두었다. 은서는 그 집 마당 한가운데 정적인 그림처럼 아름답지만 외로움에 잠긴 채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겨우 같이 찍어서 다행이네요. 응, 또. 민주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은서는 습관처럼 미소 지었다. 연애할 때부터 익숙했던 거리감이었지만 연애 땐 눈 감아줄 수 있었던 것들이 결혼에 함께 살다 보니 그 고요함이 평온한 호수에 던진 조약돌처럼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다. 첫날 밤, 은서는 창문을 바라보며 누웠다. 달빛이 벽에 난 그물, 남편이 등 돌리고 누운 어깨선을 모두 비춘다. 민준이 자는지 자는 척하는지 알 수 없었다. 묻는 것도 두려워 그냥 손가락을 움켜쥔 채 찬 기운과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결혼 후 민준은 아직 그녀에게 손길 한 번 준 적이 없었다. 이튿날 아침, 은서는 일찍 일어나 파란 생활한복을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틀어 올렸다.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은행잎이 떨어진 마당을 쓸었다. 이 집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현관에서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렸다. 시아버지인 지수씨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른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삼차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가늘게 그러나 날카롭지 않게 따지지 않고 다정하게 은서를 바라본다. 아침 일찍 일어났구나. 은서는 이른 아침 바람에 흔들리는 아이피처럼 옅게 미소 지었다. 평소 늦잠을 못 자서요, 아버님. 지수씨는 대답 없이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은서는 그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떠나지 않았음을 느꼈다. 깊은 물을 건넌 뒤처럼 알 수 없는 잔잔한 떨림이 남는다. 매일 은서는 이름도 없는 집안일을 반복했다. 한옥의 시계추처럼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일들을 묵묵히 했다. 밥을 하고 치우고 달아해진 수건을 빨았다. 차가운 벽돌 바닥을 밟을 때마다 메마른 심장 소리 같았다. 민주는 매일 새벽 출근에 밤늦게야 메시지 한 줄 남긴다. 짧고 건조한 문장, 사과도 관심도 없이. 때로는 지쳐 침대에 털썩 누워 등을 돌린 채 잠들기도 했다. 은서는 구겨진 셔츠를 개키며
창틀 위에 얇은 먼지를 바라본다.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그런 먼지처럼 흐릿하고 누구도 닦으려 하지 않는다. 점심 무렵 지수 씨가 동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 은서는 항상 밥상을 차려놓는다. 말은 별로 없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집이 덜 적막해진다. 가끔 은서가 밥상을 치우고 있을 때 문가에 서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본다. 그 시선은 결코 무례하지 않지만 은서를 어색하게 만든다. 어느 날 그녀가 돌아서자 눈이 마주쳤다. 은서는 얼굴이 붉어지고 지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하게 말했다. 오늘 간장 양념이 참 잘 됐구나. 은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었다. 비가 왔다. 한없이 내리는 비는 은행나무가 가득한 뜰을 잠길 듯 적셨다. 은서는 창가에 서서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본다.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세미나가 늦게 끝나서 내일이나 들어갈 것 같아. 무뚝뚝한 문자 한 줄. 슬프지도 아프지도 않다. 그냥 아무 감정도 들지 않는 그 공허함이 더 두렵다. 그녀는 우산 없이 툇마루로 뛰어나갔다가 미끄러운 흙을 밟고 급히 안으로 들어왔다. 얇은 옷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고 속살이 비쳤다. 그때 마당에서 들어오는 지수 씨와 마주쳤다. 그의 신발엔 흙이 묻었고 손엔 갓 뽑은 배추가 들려 있었다. 순간 그의 시선이 은서의 젖은 몸에 머물렀다. 그는 당황해 얼굴을 돌리고 채소를 부엌에 올려두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다. 하지만 은서는 그 눈에 책망도 분노도 아닌 잠깐의 놀람이 번뜩였음을 느꼈다. 작은 불꽃이 건초에 튄 것처럼 그날 밤 은서는 혼자 누웠다. 찬바람이 창을 흔들고 얇은 하얀 커튼이 낡은 신부의 베일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민준을 떠올리지 않는다. 자꾸만 떠오르는 것은 지수 씨의 조용한 눈빛, 죄의식이 아니라 존재를 본다는 느낌. 결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한 사람의 여자, 한 사람의 존재로 진짜로 바라봐 준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조금 헐렁한 아이보리색 니트를 입었다. 일부러 고른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현관에 나왔을 때 지수 씨가 잠시 그녀의 어깨를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다. 그는 말없이 인삼차를 들이켰고 기미자욱이 안경을 흐리게 했다. 은서는 다가가 미소 지으며 밤을 담은 접시를 내밀었다. 아버님, 아침에 드세요. 따뜻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춥구나. 평범한 대화였지만 둘 사이엔 두터운 침묵이 더해졌다. 거리가 아니라 곧 터질 듯한 침묵. 은서는 툇마루 끝에 앉아 울창한 오이넝쿨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집은 정말 조용하네요. 그쵸, 아버님? 그래, 원래 사람이 드물어서 그래.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하지만 은서는 바깥 은행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슬픔인지 공허함인지 아니면 부드럽고도 날카로운 무언가. 그 후로 은서는 조금씩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알았다. 거울 앞에서 더 천천히 머리를 빗고 입술에 옅은 립스틱을 바르는 자신을 발견한다. 집안에 그녀를 바라볼 사람이 오직 지수 씨뿐임에도 점심 무렵 복도를 지나다가 일부러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천천히 주워 들곤 했다. 어느 날 지수 씨가 그녀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춘 듯한 숨소리를 내었다. 은서가 일어서자 그는 이미 고개를 다른 데로 돌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바라봤음을, 그 시선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님을 알았다. 그날 오후 집에 정전이 났다. 은서는 겉옷을 벗고 얇은 끝나시와 부드러운 바지만 입은 채 맨발로 어둑한 부엌을 오갔다. 뒤에서 다가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지수 씨가 깊은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피하지 않는 인정하는 눈빛. 그가 곁을 지나며 어깨가 스치듯 스쳤다. 은서는 그대로 멈춰섰고 마치 낚싯줄이 팽팽히 당겨지는 듯한 느낌만 남았다. 그가 지나가면서 몸이 닿지는 않았지만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남았다. 그날 밤 은서는 잠들지 못했다. 민준의 고른 숨소리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지만 머릿속엔 저녁의 지수 씨 눈빛만 떠올랐다. 잊으려 해도 지울 수 없는 시선. 이른 아침 은서는 뒷마당에 빨래를 널었다. 하얀 슬립 드레스를 가장 먼저 걸었다. 그것은 가벼운 바람에 살랑거렸다. 지수 씨가 툇마루를 지나가다 잠시 멈췄고 은서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참 예쁘다. 그의 목소리는 연기처럼 부드러웠고 은서는 집게를 짚던 손이 살짝 떨렸다. 마지막 빨래 집게를 끼운 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부정도
질문도 비난도 없는, 그러나 충분히 분명한 대답이 담긴 미소. 그날 이후 지수 씨가 그녀에게 건넨 그 짧은 칭찬은 누구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집안에는 누군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공기가 감돌았다. 은서가 걷는 걸음마다 다른 소리가 실린 듯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싱크대의 물소리, 대나무 빗자루가 마당을 쓸 때 나는 소리까지 모두가 지켜보는 듯 더 또렷해졌다. 감시가 아닌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 같은 시선. 요즘 지수 씨는 거실에 더 오래 앉아 있다. 신문을 손에 쥐었지만 그 시선은 종이에 머물지 않는다. 은서가 옆을 지나갈 때면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그녀는 그가 신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안다. 그녀는 승조 아버지의 숨결이 더 거칠어진 걸,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가 느려진 걸, 차가 평소보다 더 빨리 비워진 걸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그녀 역시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물을 따라 드릴 때마다 손목이 조금 더 오래 기울고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을 때 허리를 약간 더 굽혀 긴 그림자가 한옥의 붉은 바닥 타일에 드리워졌다. 오후 복도 계단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고 잠옷자락이 살짝 골반을 스쳤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면 아버지가 숨을 참기에 충분했다. 어느 더운 날 지연은 연한 파란색 끝나시를 입었다. 속옷은 빨아나서 아직 마르지 않았다고 둘러댔지만 사실 어젯밤 미리 골라서 서랍 위에 따로 놓아둔 것이었다. 오렌지 주스가 담긴 그릇을 승조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릴 때 몸을 조금 더 낮췄고 가슴 부분이 아버지 얼굴 가까이 지나갔다. 아버지는 잠시 천천히 눈을 떴고 시선이 얇은 천 위에서 1초쯤 머물다가 바로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손도 표정도 몸도 놀라지 않았고 오직 깊고 무거운 눈빛만이 마치 그녀 안에 고여있던 장마비를 모두 들여다본 듯했다. 얇은 옷 입으면 감기 걸릴 수도 있는데 안 춥니?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책망도 질문도 아니었다. 지연은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바람도 부드러워서 괜찮아요, 아버지. 그녀가 떠난 자리에 은은한 향기가 남았다. 그날 밤 또 정전이 되어 창밖에서 달빛이 은색으로 방바닥을 비췄다. 지연은 방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현지는 내일 회계감사 있어서 사무실에서 잘게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연은 침대에서 나와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핸드폰 플래시도 켜지 않고 바람이 맨 어깨를 스치고 얇은 잠옷이 몸에 감겼다. 마치 두 번째 피부 같았다. 그녀는 승조 아버지가 마당의 호박 덩굴을 바라보며 현관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 그녀는 멈춰서고 아버지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밤의 곤충 소리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희미한 숨결만 들렸다. 그리고 아버지는 천천히 달빛이 얼굴의 절반을 감싸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시간의 흔적이 가득하지만 강인하고 또렷한 얼굴이었다. 잠이 안 오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의 숨결처럼 들렸다. 지연은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이불보다 누군가의 시선이 더 필요한 밤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듯이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고 옆 의자를 살짝 끌었다. 지연은 다가가 앉았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서로의 숨소리가 밤바람에 섞일 만큼의 거리였다. 그녀가 머리를 기울이자 머리카락이 그의 어깨를 살짝 스쳤다. 우연한 접촉이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마치 두 개의 작은 불씨처럼 닿지는 않지만 바람 한 번이면 언제든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된 채로 앉아 있었다. 그 후로 지연과 승조 아버지의 거리는 밀리미터 단위로 좁혀졌다. 말이 아니라 조용히 가까워지는 몸짓으로 부엌에서 그의 등 뒤를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옷자락이 그의 팔을 스쳤다. 그는 피하지 않았고 그녀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 모든 게 멈출 수 없는 위험한 게임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자신이 점점 더 주도적으로 변해가는 걸 깨달았다. 옷을 고를 때,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 때, 그가 근처에 있을 때 발걸음을 더 늦출 때, 놀랍게도 죄책감이 아니라 오랜 갈증 끝에 샘물이 솟는 듯한 느낌뿐이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어느 아침 식탁을 닦고 있는데 좁은 부엌을 지나던 아버지와 어깨를 맞대다시피 스쳐 지나가게 됐다. 아버지가 찻잔을 집으려다 그녀의 손을 스쳤다. 그 접촉은 짧았지만 충분히 심장이 어긋난다 싶을 만큼 길었다. 아버지는 1초간 멈췄다가 천천히 손을 뺐다.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부엌을 나갔다. 지연은 잠시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손끝에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시커먼 연기로 얼룩진 천장을 올려다봤다. 가슴속에 댐이 무너지는 물살처럼 감정이 솟구쳤다. 비가 오던 흐린 오후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지연은 거실에서 옷을 개고 있었고 승조 아버지는 수건을 들고 들어왔다. 손을 닦으려다 방금 접은 흰색 실크 민소매에 시선이 멈췄다. 이거 내 거니? 지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네, 집에서 입으려고요, 아버지.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은 옷이 아니라 그녀의 몸을, 허리가 살짝 휘어진 모습과 흘러내린 머리카락, 살짝 드러난 목선에 머물렀다. 그리고 지연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눈이 아니라 온몸의 깊은 곳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실히 알았다. 한 번은 욕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살짝 부딪히며 신음소리를 냈다. 3초도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노크도 없이. 그녀는 수건이 미끄러져 한쪽 가슴이 절반쯤 드러난 채로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곧바로 고개를 돌렸고 손을 떨며 따뜻한 물잔을 집어들었다. 아무 말 없이 눈길도 주지 않고 물잔을 세면대에 놓고 조용히 나갔다. 지연은 다시 수건을 두르고 한참이나 자리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들킨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신이 그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에, 그리고 후회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그날 밤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았다. 현지는 평소처럼 식사를 빨리 끝내고 일 얘기를 몇 마디 하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승조 아버지는 조용히 물담배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그녀가 지나가는데 그가 물었다. 집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니? 지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네, 외로워요, 아버지. 그리고는 마루로 나가 기둥에 기대 하늘을 바라봤다. 달도 없는 밤이었다. 뒤이어 아버지도 마루로 나왔다.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나란히 섰다. 둘은 등과 등이 닿을 듯 마지막 악장의 두음표처럼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바람에 얇은 티셔츠가 지연의 가슴에 달라붙었다.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승조 아버지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서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욕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이 담겨 있었다. 넌 정말 아름다운 여자구나.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한낮의 햇살이 호박 넝쿨을 비스듬히 비쳤고 얼룩진 빛이 붉은 한옥 타일에 쏟아졌다. 태양 냄새와 풀 향기가 섞인 그 오후, 지연은 심플한 베이지 실크 원피스를 입었다. 단정하지만 빛이 스치면 몸매의 선이 연필선처럼 드러났다. 그녀는 레몬워터가 담긴 유리잔을 승조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손끝이 그의 손을 스쳤다. 머리카락보다 더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어긋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멈춰서 책에서 눈을 떼고 그녀의 손목을 바라봤다. 지연 역시 바로 손을 거두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레몬이 조금 쉬었어요. 혹시 싫으시면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 시선에는 말로 하지 못한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도 등에 아버지의 뜨거운 시선이 남아있는 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지연은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옷을 고르지 않았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고 두세 번씩 옷을 갈아입었다. 넓은 네크라인, 더 부드러운 소재, 조금 더 얇은 옷, 하지만 항상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다. 더워서, 빨래가 아직 덜 말라서, 집엔 시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고 가끔은 실크 리본으로 느슨하게 묶어 일부러 몇 가닥을 어깨에 흘러내리게 했다. 부엌에서 방으로 올라갈 때마다 발걸음에 리듬을 주었다. 서두르지 않고 느리지도 않게 모든 게 가볍게 흔들렸다. 그가 근처에 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번쯤은 똑바로 바라봤다. 길게 상대가 흔들릴 만큼. 하지만 단 한 번도 말을 꺼내는 사람은 없었다. 모든 것이 거리와 공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시선이었다. 승조 아버지는 변했다. 가까이 서는 방식, 더 천천히 차를 마시는 습관, 빗자루질 소리에 가볍게 떨리는 손, 한 번은 라이터를 켜려다 떨어뜨렸고 지연이 허리를 숙여 줍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화분에 물을 줄 때면 자주 마루에 나왔다. 괜히 하늘을 보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녀의 작은 손, 물에 젖은 손등, 살짝 숙인 목덜미를 바라봤다. 점점 강에 떠밀려 가면서도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어느 더운 날 저녁 정전이 되어 바람도 시원하지 않았다.
목 뒤엔 땀이 맺혀 얇은 옷에 스며들었다. 지연은 종이처럼 얇은 흰색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무심코였지만 결코 무심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승조 아버지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그가 돌아섰다. 그 순간 희미한 창백한 빛이 지연을 감쌌다. 옷은 속옷의 라인을 드러낼 만큼 몸에 붙어 있었고 머리는 아직 약간 젖은 채 쇄골에 감겼다. 둘 사이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오랫동안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시아버지의 시선이 아니었다. 밤은 금세 찾아왔고 삼간 한옥에는 전기가 없어 희미한 불빛은 급히 부엌과 불단에 켜둔 몇 개의 촛불뿐이었다. 지연은 방 안에 서 있었다. 문은 잠기지 않았고 창문은 살짝 열려 바람이 커튼을 흔들어 손목을 스치듯 날아들었다. 저녁 식사 후 남은 장작 냄새가 마당의 호박 넝쿨에서 스며드는 습기와 뒤섞여 공기가 더욱 눅눅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췄다. 지연은 돌아보지 않아도 알았다. 승조 아버지라는 걸. 오직 그만이 그런 걸음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느리면서도 확실하게 마치 심장 박동에 맞춰 한옥 바닥을 세어가듯 아무런 부름도 노크 소리도 없었지만 그의 숨결은 너무 가까워서 지연은 분명히 느꼈다. 얇은 잠옷이 등에 붙어서 부드럽고 섬세한 곡선을 드러내고 그녀는 그대로 서서 옷장 가장자리를 살짝 쥐고 있었다. 손바닥엔 땀이 맺혔다. 더워서가 아니라 기다림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방 안을 하얗게 비췄고 지연은 돌아섰다. 그 순간 번쩍이는 빛 속에서 승조 아버지의 얼굴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무심한 척할 수 없는 깊이와 뜨거움으로 겨울밤 온돌만큼 강렬했다. 둘은 딱 한 팔 길이의 거리를 둔 채 멈춰 서 있었다. 승조 아버지는 다가가지 않았고 지연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조금만 숨을 더 내쉬어도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서로 알았다. 곧 비 오겠다. 아버지가 말했다. 의미 없는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답답하던 공기가 조금 풀렸다. 지연은 조용히 웃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것이 처음으로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승조 아버지는 자신이 이 집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걸 자주 깨달았다. 책을 몇 줄 읽다가도 내려놓고 할 일 없이 마당의 호박줄기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지연이 물을 주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미 세월을 넘겼다고 생각한 남자가 오직 그 눈빛 하나로 평생 지켜온 도덕적 버팀목을 흔들리는 자신을 의아해했다. 하지만 지연의 시선, 미소, 걸음걸이, 그 무엇도 부르지도 숨기지도 않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그가 대답하지 못할 질문 같았다. 아버지, 바람 불기 시작하면 무릎 아플 텐데 파스 발라드릴까요? 어느 저녁 마루에서 무릎을 주무르는 아버지에게 지연이 말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렸고 그녀는 곁에 앉아 손으로 약병 뚜껑을 열며 그의 손을 스쳤다. 뜨겁고 단단한 손가락이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승조 아버지에게 그것은 그가 평생 쌓은 성벽에 처음 생긴 금이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부엌에서 콘센트를 고치고 있을 때 지연은 진한 빨간 티셔츠를 입은 채 브래지어 없이 지나갔다. 그가 올려다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선이 또렷이 드러났다. 그는 바로 고개를 숙였지만 드라이버를 쥔 손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물을 따라 테이블에 놓고 일부러 손끝이 그의 의자 가장자리를 스치게 했다. 저기 빨래 널던 수건이 떨어졌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가 든 물자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일주일에 3번째 정전이 찾아온 저녁, 집안의 공기는 두 층의 바람 사이에 낀 것처럼 숨막혔다. 비는 오지 않지만 하늘은 눌려있는 듯 무거웠다. 지연은 샤워를 마치고 아직 축축한 긴 머리에서 물방울이 천천히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차가운 피부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그리고 수건을 둘러쓴 차에 욕실을 나섰다.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그지 않았고 마당에 놓인 랜턴 불빛이 어슴풀의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지연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그날 밤의 답답함과 고요함에 정신이 빼앗겨 있었다. 승조 아버지는 얇은 셔츠에 땀이 밴 채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수도가 샌 줄 알고 마루에서 천천히 다가왔다. 고요한 집안에 슬리퍼 소리만 울렸다. 방문을 열던 그는 멈췄다. 지연은 돌아서며 가느다란 두 팔로 수건을 고쳐 잡았다.
수건이 느슨하게 흘러내리며 가슴을 반쯤 드러냈고 창밖에 흔들리는 불빛의 하얀 피부가 어른거렸다. 둘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오직 심장 소리만 들릴 듯 했다. 지연은 황급히 수건을 감싸지 않았다. 어깨가 살짝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감정 때문이었다. 마치 한 번도 넘지 않았던 선 앞에 선 느낌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두 눈은 자부심과 연약함이 교차하는 빛을 머금고 있었다. 도전하는 듯 혹은 항복하는 듯. 승조 아버지는 여전히 문손잡이를 쥐고 숨결이 거칠어지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너무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서 지연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못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승조 아버지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숨이 거칠어지고 얇은 수건 아래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승조 아버지가 바로 앞에 서자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만졌다. 차가운 듯한 피부였지만 손끝은 오히려 불에 데인 듯 전율이 일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했다. 이번에는 당황이 아니라 위험하고 달콤한 동의가 스며 있었다. 수건이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졌다. 숨결처럼 가볍게 어둠 속에서 지연은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유연하면서도 생명력으로 빛났다. 승조 아버지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움켜쥐는 듯 동시에 억누르는 듯한 동작. 잠시라도 망설이면 현실로 돌아올 것 같은 두려움의 빠른 손길이었다. 지연은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축축한 머리카락이 그의 뺨을 스치며 비누 냄새와 함께 본능적인 향기가 퍼졌다. 둘은 서로에게 급하게 서툴지만 강렬하게 달려들었다. 마치 둘 사이의 금지된 경계를 삼켜버리고 싶은 듯이 주변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섞인 숨, 떨리는 손길, 두 사람의 따뜻함만 남았다. 승조 아버지의 손이 그녀의 등을 따라 내려갔고 지연은 한치 망설임 없이 그를 끌어안았다. 더 가까이 경계를 없애고 싶다는 듯이 둘은 작은 침대 위로 쓰러졌고 어둠이 그 순간을 감싸주었다.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심장 박동 같은 원초적 리듬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만큼은 옳고 그름도 장벽도 사라지고 지연과 승조 오직 두 사람만 존재했다. 이성은 이미 불타 사라지고 오직 욕망과 본능만이 남았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빛이 돌아오고 어둠이 사라지면 반드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게 끝난 후 아버지는 소리내지 않고 문을 닫았다. 지연은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다. 부끄럽지도 수치스럽지도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가 처음으로 열려버린 듯 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평소처럼 마루로 나가지 않았다. 작은 방에 불이 켜진 채 문은 살짝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서지 못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소리를 듣고 머릿속에서 아까의 장면을 되돌려봤다. 급하지도 않고 오직 오랜 얼음 속에서 불을 발견한 사람처럼 조용한 갈증만 남아있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목이 메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다음날 아침 지연은 목까지 올라오는 긴팔 옷을 입고 무릎에는 어젯밤 넘어져 생긴 작은 상처를 흰 붕대로 감쌌다.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다. 많이 아프니?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살짝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는 바닥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조심해야 한다. 책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였다. 둘이 함께한 그 선을 넘어섰지만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경고처럼 그날 아침 두 사람은 말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직설적이고 깊었고 누군가 가슴을 가리고 싶을 만큼 강렬했다. 절정은 어느 한낮 지연이 허리를 살짝 조이는 흰 드레스를 입고 더운 날씨에 거실긴 소파에 쉬고 있던 아버지는 셔츠 단추 2개를 풀고 한 팔을 이마 위에 얹은 채 땀이 쇄골을 따라 가슴으로 흘렀다. 지연이 레몬 워터를 들고 들어와 몸을 숙여 테이블에 놓았다. 손이 유리잔을 스치고 아버지의 눈이 열려 그녀의 가슴에 멈췄다. 더 이상 놀라지 않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지연은 그 시선을 맞받아봤다. 도망가지도 경계하지도 않았다. 길고 답답한 침묵이 흐르며 모든 대화는 눈빛으로 끝났다. 그날 밤 바람이 불었지만 비는 오지 않았고 한옥의 공기는 차갑게 변해갔다. 어느새 이 집의 시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지연은 네모난 넥라인, 무릎까지 오는 얇고 부드러운 잠옷을 입었다.
맨발로 복도의 나무 바닥을 디디며 걸을 때마다 시원한 바닥의 감촉과 두 숨 사이의 거리를 세듯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승조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책도 들려있지 않았다. 노란 조명의 스탠드 불빛이 은빛 머리칼과 깊은 이마주름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응시하지 않았고 잠들지도 예전처럼 평온한 척도 하지 않았다. 지연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승조와 팔 한 뼘도 되지 않는 거리에 멈춰 섰다. 승조가 고개를 들었고 지연은 곁의자에 앉았다. 시선은 곧바로 마주쳤으나 인사도 묻는 말도 없었다. 창틈으로 바람이 스치고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초 남았니? 승조가 물었다. 쓸모없는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지연은 미소도 답도 없이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녀는 천천히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손목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조용히 가로질렀다. 승조의 손이 소파 팔걸이 위에서 살짝 움켜쥐어 힘줄이 드러났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따라가고 있었다. 지연은 몸을 살짝 기울여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확실히 기대는 것도 완전히 의도적인 것도 아닌 조용히 다가간 접촉이었다. 승조는 피하지도 굳어지지도 않고 단지 숨만 더 천천히 내쉬었다. 소파 팔걸이 위에 손이 움직여 그녀의 손을 건드렸다. 질문처럼 조심스러운 접촉이었다. 지연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름 없는 감정, 이제 남자와 여자일 뿐이라는 인식이 스며 있었다. 승조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뭔지 너도 알고 있지? 지연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승조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손길은 어떤 입맞춤보다도 더 분명한 확답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누군가 열어버렸고 다시는 닫히지 않을 문을 예고하는 듯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며 땅에 느린 숨소리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 승조방의 문 잠금 장치가 조용히 울렸다. 작은 소리였지만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오래 억눌린 숨처럼 크게 울렸다. 지연은 맨발로 차가운 한옥 바닥을 밟으며 침대를 떠났다. 잠옷 치마자락이 무릎을 스쳤고 머리는 흐트러진 채 등 뒤로 흘렀다. 화장도 속옷도 없는 채 조용히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며 세상과 단절되는 마지막 소리가 들렸다. 주황빛 스탠드 등이 켜진 방. 승조는 평소처럼 책을 펼쳐두었지만 더 이상 책을 보지 않았다. 그녀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깨만 가볍게 떨릴 뿐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지연 역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들에겐 아무 말도 질문도 필요하지 않았다. 정적 속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 선명했다. 두 사람은 정해진 운명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승조의 몸은 밤바람보다 따뜻했고 오랜 낮과 더 긴 밤의 인내까지 녹아 있었다. 허리에 닿은 승조의 손가락은 더 이상 처음처럼 떨리지 않았다. 이제는 옳고 그름의 경계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거친 숨결 속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지연은 그 손길에서 육체 이상의 모든 이성의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힘을 느꼈다. 그들은 갈증에 휩쓸려 조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서로를 품었다. 그 사랑은 오랜 숯불처럼 바람 한 번이면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승조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얇은 도자기를 다루듯 작은 실수로도 산산조각 날까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다. 손끝이 그녀의 맥박을 따라가며 노크하듯 한 번 한 번 접촉이 모두 고백 같았다. 지연은 주저함 없이 오래 기다려온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었다. 그의 손길,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지연은 살아있음을, 모든 감각이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부드럽지만 강렬하게 파도가 바위를 때리듯 모든 걸 맡겼다. 어둠 속에서 조명이 비추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뒤섞이며 경계는 사라졌다. 심장과 숨결이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지연은 승조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냥 저를 안아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 말은 달콤하면서도 아픈 두 사람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금기를 드러내는 칼날이었다. 승조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감은 채 모든 감정이 범람하듯 넘쳐났다. 그녀를 더욱 세게 안으며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는 듯 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사회가 규정한 존재가 아니었다. 오직 지연과 승조, 두 영혼만이 남아 모든 경계가 사라진 어둠 속에서 서로를 용서했다.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라 해도 그 밤 이후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지연은 승조의 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다. 승조 역시 셔츠를 잘 다려 입고 마루에서 신문을 폈다. 하지만 지연이 지나갈 때마다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지연이 허리를 굽혀 그릇을 꺼낼 때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등에 머물렀고 쌀을 꺼낼 때면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그녀를 따라갔다. 점심이면 현진이 출근하고 승조는 집에 더 오래 머물렀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핑계를 댔지만 사실 지연을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였다. 익숙한 한옥의 벽들, 평범한 역할 속에서 둘만의 위험한 접촉은 더 뜨거웠다. 지연은 더욱 대담해졌다. 점심 무렵 그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발소리만으로 그가 고개를 들게 만들었다. 웃지도 유혹하지도 않고 단지 눈길만으로 승조가 책을 내려놓게 만들었다. 어느 날 햇살이 벽돌창으로 들어오는 부엌에서 현진이 2분만 더 일찍 돌아와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순간 지연은 조리대에 기대섰고 승조는 그녀의 뒤에 다가가 속삭였다. 더 이상 조절이 안 돼. 지연은 얼굴을 돌려 이마를 그의 이마에 맞대고 눈을 감았다. 부엌에는 여전히 볶음파 향이 남아 있었다. 현지는 예정보다 더 일찍 집에 돌아오곤 했고 아무 예고 없이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조여왔다. 언쟁도 불평도 없고 오랜 시선과 사소한 질문 뒤에 이어지는 침묵만이 있었다. 오늘 국맛이 좀 다르네. 저녁 식탁에서 현진이 아무 감정 없이 말했다.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고 설명도 시선도 피했다. 승조는 오랫동안 소스 그릇만 젓고 있었다. 아무도 국에 손을 대지 않았다. 모두가 국이 짜다고 느꼈지만 소금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밤 지연은 현진 옆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을 돌린 그의 등은 넓었지만 차가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승조가 늦게까지 불을 켜고 앉아있을 작은 방, 노인처럼 일정하게 넘기는 책장 소리와 연고차 향을 떠올렸다. 그녀는 두 남자 사이에 누워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피를 뜨겁게 만드는 것은 한 사람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돌아온 지연을 현진이 마당에서 기다렸다.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물었다. 마트에 간 줄 알았는데. 지연은 반사적으로 멈췄다가 얇게 미소 지었다. 시장이 더 가까워서요. 깨십도 사야 했고요. 현진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옷차림을 유심히 봤다.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입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승조는 집에서 차 주전자를 들고 나왔다. 현진은 아버지를 보고는 무겁게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에는 아직 증거는 없지만 이미 의심이 가득했다. 지연과 승조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지만 신중할수록 더 깊은 미래에 빠져들었다. 셋째 날 밤 여전히 그의 방엔 스탠드 등이 켜져 있었다. 어느 날 지연이 앉기도 전에 승조는 그녀를 껴안았다. 지연은 그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다. 우리 곧 들키게 될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오래도록 그녀의 이마에 이마를 대었다. 그 안에서 평생 지켜온 도덕은 이제 얇은 페인트처럼 벗겨지고 있었고 지연의 손끝이 조금씩 그 페인트를 벗기고 있었다. 절정은 현진이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어느 저녁이었다. 지연은 승조의 방에서 치마는 흐트러져 있고 머리는 아직 묶지 못한 채 어깨에는 아직 향이 남아 있었다. 마당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급히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현진이 대문을 열고 있었다. 지연은 황급히 치마를 고쳐 입고 머리를 정리한 뒤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승조가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놀라지 마.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나가.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으로 치마 끝을 살짝 움켜쥔 채 복도를 지나는 걸음은 마치 줄 위를 걷는 사람처럼 불안정했다. 현진이 집에 들어와 배낭을 소파에 내려놓고 크게 외쳤다. 지연아, 나 왔어. 지연은 부엌에서 걸어 나와 손에 행주를 쥐고 조용히 말했다. 오빠, 밥 먹었어? 현진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아직 배고파 죽겠어. 그러고는 물을 마시며 거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승조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승조는 소리 없는 미소로
응, 늘 그렇지 뭐. 아무도 서로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방 안에 은은하게 남아있는 향수 냄새에 대해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 뭔가가 원래의 궤도에서 벗어났음을 알고 있었다. 이제 곧 무언가가 무너질 순간만 남았다. 지연은 작은 검은색 노트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제목도 날짜도 없고 오직 집안이 모두 잠든 한옥의 밤에 조용히 써내려간 문장들만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끊어진 숨이고 한 줄 한 줄이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심장이었다. 그 노트엔 승조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 그 사람 혹은 아예 주어 없이 써내려갔다.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치 가슴을 핥히듯 너무나 생생했다. 오늘 밤 그는 내 손을 아주 세게 잡았다.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히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빛이 그의 얼굴에 들이울 때 나는 그의 눈을 볼 용기가 없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는다. 알아버리면 다시는 물러설 수 없을 테니까 지연은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을 써내려가고 노트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예전엔 손수건을 넣던 자리다. 그녀는 기록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 글을 쓴다. 만약 이 글들이 없다면 그녀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이 한옥에는 세 사람이 살지만 매일 밤 그녀가 느끼는 존재는 오직 한 사람뿐이다. 낮에는 여전히 순한 며느리이자 살뜰한 아내였다. 식사도 제때 차리고 승조에게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현진이 일 얘기를 하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부엌에 들어가 햇살이 창살을 뚫고 들어올 때면 어둠 속에서 승조가 허리에 손을 올렸던 그 밤이 떠올랐다. 밥상을 내려놓을 때마다 자신이 그의 품에 안겨있던 모습, 그의 가슴에 머리가 엉켜있던 순간이 겹쳐졌다. 승조 역시 변함없이 신문을 읽었고 시장에 가면 생강을 사오라고 했고 날씨가 변하면 차를 우리곤 했다. 그러나 지연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녀를 느끼고 있었다. 많은 것을 잃어본 나이가 든 남자가 자신의 집에서 도둑처럼 밤마다 며느리의 머리 냄새를 맡으려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떤 밤엔 지연은 자신의 방에 누운 채 승조의 방으로 가지 못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자려 해도 몸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작은 스탠드를 켜고 노트를 열었었다. 내가 틀린 걸 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 그 사람이 내 등에 손을 올릴 때 거절할 수 없었다.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 사람을 불에 굶주린 사람이 불을 필요로 하듯 먹으려고가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 필요하다. 다 쓰고 노트를 접었다. 울지도 후회하지도 않은 채 복도로 나갔다. 승조의 방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문도 잠기지 않았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그는 묻지도 않고 문을 열었다. 한옥의 색한 집은 앙상한 감나무와 함께 서 있었다. 이른 아침 나무 잎은 누군가 쓸지 않아 그대로 쌓였고 새소리는 더 이상 맑지 않았다. 지연이 떠난 뒤로 부엌엔 불이 꺼졌고 커튼도 더 이상 햇살을 맞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거실 탁자 위엔 4번 접힌 작은 쪽지만 남아 있었다. 끝에 번진 먹물. 누군가 젖은 손으로 만진 듯 흐릿했다. 죄송합니다. 더는 머물 수 없습니다. 상처를 더 내지 않으려 떠납니다. 이름도 날짜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러나 승조는 그 글씨가 마지막임을 알고 있었다. 그날부터 승조는 더 이상 저녁마다 거실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그가 앉던 의자는 벽에 바짝 붙여졌고 테이블에서 멀어졌다. 그와 공간 사이에도 분명한 거리감이 생겼다. 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지만 마시지 않았다. 물이 식으면 버리고 다시 끓이는 이유 없는 반복이었다. 밤마다 승조는 방에 앉아 있었다. 스탠드 불빛에 얼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고 탁자 위엔 이름 없는 녹색 노트가 놓여 있었다. 속엔 한 페이지에 길지 않은 10줄도 되지 않는 글들만 있었다. 오늘은 타일을 쓸지 않았다. 주방 창문 커튼엔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아직 나는 애호박국을 끓였지만 먹을 사람은 없었다. 현지는 다른 도시로 발령을 받아 떠났다. 아버지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연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집에 오면 급하게 문을 열고 대충 식사한 뒤 다시 나갔다. 질문도 원망도 아버지를 3초 이상 바라보는 일도 없었다. 한옥의 3명은 밤 10시가 되면 현관 앞에 한 그림자, 방 안에 한 그림자, 그리고 마치 하숙인처럼 지나가는 또 한 그림자만 남았다. 승조는 지연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고 사람을 시키지도 경찰에 연락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마당 구석에 버려진 기둥처럼 자리를 지켰다. 매일 노트에 몇 줄 더 쓸 뿐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동네 김아주머니가 갓 딴 채소를 바구니에 담아 찾아왔다. 현관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말했다. 지연이 서울에서 꽃집에 다닌다더라. 자세한 건 몰라. 승조는 돌아보지 않고 아주 약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바람이 스쳐도 모를 만큼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그날 밤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후로 승조는 창가에 앉는 시간이 많아졌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책 반쪽을 밝히지만 마음은 밝혀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고 주소도 찾지 않았다.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단지 해질 무렵 골목길에 서서 긴 치매 머리를 낮게 묶은 작고 마른 여인의 실루엣이 지나갈 때마다 잠시 시선을 멈출 뿐이었다. 하지만 감히 부르지 못했다. 현진에게 지연 소식을 말하지도 않았다.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엔 누구도 먼저 입을 열 자격이 없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부자지간이 함께 밥을 먹다가 현진이 불쑥 물었다. 아버지 아직도 지연이 미워요? 승조는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숟가락을 멈추고 마른 손등에 핏줄이 붉어진 채 조용히 대답했다. 미워해서 뭐해? 이미 아픈데. 이제는 그냥 품고 사는 거지. 지연이 쓰던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가 자주 입던 흰 원피스가 옷장문 뒤에 걸려 있었고 오래된 향기는 시간이 갈수록 옅어졌지만 승조는 정리하지도 잠그지도 않았다. 가끔 방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책장과 은색 꽃무늬 자수틀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비밀일기를 숨겼을 서랍을 바라봤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면 텅 비어 있었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무엇 하나라도 남아있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아침이면 그는 여전히 마당을 쓸고 차를 우려내고 꽃을 꽂았다. 그의 모든 일상은 돌아올 수 없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인사 같았다. 매우 작은 것 하나하나, 매실나무 밑에 쌓인 낙엽, 부엌의 물자국, 창문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바람, 모든 것이 말 없는 언어로 이곳에 누군가가 살았었다는 사실을 속삭였다. 타일 위에 남은 발걸음, 시선,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어느 겨울 초입, 승조는 텐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들고 지붕 위로 떠가는 구름을 바라봤다. 찬바람이 소매 끝을 스치고 노트에서 작은 쪽지가 흘러나왔다. 그는 주워서 한 달 전 밤에 적어둔 문장을 다시 읽었다. 용서받을 필요도 잊혀질 수도 없는 어떤 것들은 먹물처럼 종이 위에 번져 남는다. 지우려 할수록 더 깊이 스며든다. 그는 그 쪽지를 더는 노트에 끼워두지 않고 손에 꼭 쥐었다. 아직도 미약하게 남은 온기, 가장 깊은 외로움으로 닿았던 한 사람의 여자가 떠올랐다. 지연은 어딘가 서울의 작은 꽃집이든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이는 하숙방이든 여전히 살아가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골목을 걸으며 한때 찬란했던 기억을 혼자만의 발자국으로 밟고 있을 것이다. 승조는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방해하지도 다시 시작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는 안다. 어떤 사랑은 한 번만 살아도 충분하고 가장 아름다운 상처로 남겨두는 것이 그 사랑을 지키는 가장 옳은 길임을 그 뒤로 매일 밤 그는 기록했다. 과거를 설명하거나 사과하지도 아쉬움처럼 들릴 말을 쓰지도 않았다. 단 한 줄, 가끔은 점 하나만 짧은 글귀마다 작은 가시처럼 더 이상 소리내지 못하는 마음을 찔렀다. 복된 더 이상 청소 소리가 없고 커튼은 강한 바람에 저절로 흔들렸으며 오늘 밤 차향도 평소와 달랐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종이는 여전히 희고 글씨는 똑같지만 승조는 결코 다시 읽지 않았다. 글을 마치면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고 불을 끄고 잠시 그대로 앉았다가 겨우 누워 선잠을 잤다. 꿈은 짧고 얼굴 없는 이들이 나오거나 끝내 답을 듣지 못하는 대화가 이어졌다. 때로는 새벽 4시에 깨어 희미한 현관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있기도 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